한국 주제에 도움을 준다고? 장난해? 여기 기아 문제를 연구하는 저명한 여교수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받아야 할 나라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거짓을 밝히겠다며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한국에서 만난 노인에게 진실을 듣고서 오열을 하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꽉 닫고 피곤한 눈을 문질렀어요. 또 한 번의 우울한 날이었어요.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는 기아 통계를 바라보며 말이에요. 오후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 입자들을 비추었어요. 벽에는 전 세계 기아 발생 지역을 빨간 핀으로 표시한 지도들과 현장 조사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 사진들에는 눈이 텅 빈 마른 아이들, 메마른 농경지,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식량 배급 대기줄들이 담겨 있었어요. 제 이름은 에밀리 해리스입니다. 저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과 식량정책을 전공하는 교수로 15년 넘게 전 세계의 기아 문제를 연구해왔어요. 아프리카의 먼지투성이 마을, 동남아시아의 홍수 취약 지역, 남미의 가뭄에 시달리는 곳들을 다녀왔지만 어디를 가든 이야기 한 가지는 똑같았어요. 수십억 달러의 구호 원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 머그잔을 집어들었어요. 어느덧 식어버렸고 반쯤은 비어 있었어요. 저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그 쓴맛이 제 기분과 딱 맞았어요. 그러던 중 사무실의 고요함을 깨는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번호를 보고 바로 알아봤어요. 데이비드, 이번엔 좋은 소식 좀 전해주세요.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이미 신이 나 있었어요. 에밀리,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 정부로부터 초청장이 왔어요.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 모델에 관한 대규모 회의를 개최하는데 특별히 에밀리 교수님을 기조연설자로 모시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한국요? 기아에 대해 누가 뭘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날카로운 반응에 데이비드가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꼭 가셔야 해요. 한국은 국제 원조에 의존하던 시절을 완전히 벗어난 유일한 나라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식량을 기부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가 아래 뉴욕의 분주한 거리를 내다보았어요. 사람들이 값비싼 테이크아웃 커피와 쇼핑백을 들고 서둘러 지나갔지만 저는 하루 종일 한 끼 식사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걱정하며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떤 나라도 기아의 악순환을 완전히 벗어난 적이 없어요. 게다가 한국은 아직도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겠어요? 제 대답에 데이비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울대학교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한국은 기아를 모르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례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싶어 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교과서에서 보던 흑백 사진들이 떠올라 찡그렸어요. 한국전쟁 후 UN 식량 배급줄에 서 있던 부풀어 오른 배와 뼈가 드러난 아이들의 사진들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전쟁으로 상처받고 국제 원조에 의존하는 나라로 남아 있었어요. 글쎄요, 데이비드 이번 학기에 일정이 꽉 차 있어요 라며 저는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이에 데이비드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든 비용이 지원되고 이 기회가 에밀리 교수님의 연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라고 알려주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선반에서 오래된 국제개발 교과서를 꺼냈어요. 책장을 펼치자 동아시아에 관한 장이 열렸어요. 거기엔 1950년대 한국의 가슴 아픈 기아 사진들이 있었어요. 기아를 모르는 나라라니. 저는 텅 빈 방에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 주장은 너무 터무니없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제 아파트에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저는 노트북을 켜고 현대 한국에 관한 정보를 검색했어요. 빈곤에 시달리는 마을 대신 반짝이는 고층 빌딩, 첨단 기술 혁신,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활기찬 도시 거리가 나타났어요.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데이비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생각해보셨나요? 회의는 3주 후예요. 참석하시겠어요? 저는 화면에 비친 현대 서울의 모습을 응시하다가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뭔가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한 나라가 단 몇 세대 만에 이렇게 완전히 변할 수 있다니요? 제 연구 경험이 놓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2주 후 저는 의심과 선입견을 품은 채 서울행 비행기에 탔어요. 편견을 짐처럼 챙긴 채 실제 해결책보다는 교묘한 통계 조작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시킨 경제 성공 사례를 기대했어요. 즉, 한국은 세계를 속이고 있다는 의심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할 때 저는 창밖에 얼굴을 밀착시켰어요.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불빛들이 사방으로 퍼진 거대한 도시가 보였어요.
전기가 사치인 개발도상국에 도착할 때 보던 어둠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기아 문제를 연구하며 수십 개국을 방문하고 수백 편의 논문을 쓴 제게도 갑자기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기아 해결책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제가 무시했던 이 작은 아시아 나라가 다른 사람들이 놓친 무언가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는 부드럽게 착륙했고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요동쳤어요. 하지만 이 순간에도 저는 이 여행이 제 연구뿐만이 아니라 저 자신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어요. 인천공항의 슬라이딩 도어가 부드럽게 열리면서 저는 밝고 깨끗한 터미널 안으로 들어왔어요. 눈을 깜빡이며 반짝이는 흰 바닥과 높이 솟은 유리 천장을 바라보니 마치 현대미술관에 온 기분이 들었어요. 해리스 교수님? 뒤를 돌아보니 한 젊은 여성이 환한 미소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김서연이라고 해요. 이번 한국 체류 동안 통역을 맡게 되었어요.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서연 씨가 출구 방향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차량이 대기 중이에요. 식사는 하셨나요? 시계를 한번 보며 질문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비행기에서 먹었어요. 서연 씨는 가벼운 웃음소리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한국에서 인사를 나누는 방식이에요. 누군가에게 식사하셨나요? 라고 묻는 건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의 표현이랍니다. 저는 약간 어색한 기분이 들며 그렇군요. 좀 색다르네요. 라고 답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신선한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서연 씨는 저를 검은색 세단으로 안내했는데 그 차 문은 이미 열려 있었어요.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까지 약 1시간이 걸려요. 긴 여정에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라고 서연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에 얼굴을 내밀어 바라보니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잘 포장된 고속도로 옆에는 가로등이 줄지어 서서 멀리까지 황금빛 길을 만들어 내고 있었어요. 곧이어 서울의 하늘은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천 개의 불빛으로 빛나는 건물들이 때로는 낮게 드리운 구름을 스치는 듯한 높이로 서 있었어요. 저게 한강이에요. 서연 씨가 넓고 어두운 강줄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서울은 이 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저는 한국 전쟁 이후의 오래된 사진들을 봐왔어요. 좀 더 가난한 모습일 줄 알았는데? 라고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70여 년 전의 일이에요. 저희 할머니께서도 그 시절을 기억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 후로 한국은 빠른 속도로 달라졌답니다. 차는 점점 복잡해지는 도심의 거리를 따라 달렸어요. 보이는 곳마다 번영의 기운이 넘쳤어요. 사람들이 넘쳐흐르는 식당, 화려하게 불을 밝힌 쇼핑가, 멋진 옷차림의 젊은이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높이 솟은 유리 건물 안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서연 씨는 회의 일정이 담긴 폴더를 건네주셨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첫 미팅이 있어요. 여기서 9시 30분에 뵈면 될까요? 저는 약간의 하품을 참고 완벽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서연 씨는 다시 미소 지으며 푹 쉬세요. 저녁은 드셨어요? 필요하시면 주문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그 질문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라고 답하며 말이죠. 제 방에서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이곳 어딘가에 제가 찾던 답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잠겼어요. 전쟁과 기아의 잿더미에서 이렇게 반짝이고 활기찬 도시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노트북을 펼치며 서연 씨가 건네준 폴더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화려한 브로셔 한 장이 튀어나왔는데 한국. 기부를 받던 나라에서 기부를 하는 국가로의 여정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표지에는 좌측에는 1950년대 UN 식량 배급을 받는 여윈 아이들의 모습, 우측에는 아프리카에서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이 함께 나란히 담겨 있었어요. 잠시 후 데이비드에게서 무사히 도착했나요? 한국의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라는 문자가 도착했어요. 메시지를 바라보며 저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머뭇거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상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 선입견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할까요? 저는 답장을 잠시 미뤄둔 채 내일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어쩌면 이번 회의가 제가 찾던 답, 혹은 적어도 더 나은 질문들을 던져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곳에 모시고 갑니다. 라고 서연 씨께서 점심 식사 후에 말씀하셨어요.
오전의 학회는 통계와 정책 논의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오후는 다를 거라고 약속하셨답니다. 우리 차량은 메인 도로를 벗어나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어요. 우뚝 솟은 고층 건물과 분주한 인파는 사라지고 대신 작은 아파트와 전통 가옥들이 좁은 골목에 늘어서 있었고 어르신들이 천천히 걸으며 장바구니를 들거나 채소가 담긴 수레를 밀고 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문 앞에서 한 할머니께서 화분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며 궁금증이 생겼어요. 한국의 기근 시절을 직접 겪으신 분을 뵙도록 모시러 가는 거예요. 통계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이세요. 라고 서연 씨께서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소박한 커뮤니티 센터 앞에 멈췄어요. 건물 외관은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따스한 느낌이 들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연세 지긋하신 남성들이 탁자에 모여 보드게임을 즐기고 한쪽 구석에서는 여성들이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보리차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서연 씨께서 저를 뒤쪽의 작은 방으로 안내하시자 은발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한 아주 작은 여성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분은 정순자 할머님이세요. 라고 서연 씨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할머님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주역이셨어요. 저는 도착한 이래 몇 번이나 들어본 새마을 운동이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었어요. 제가 질문하기도 전에 정 할머님께서 저희에게 마루에 놓인 좌식방석에 앉으시라는 손짓을 하셨어요. 우리 앞 낮은 탁자 위에는 찻주전자와 작은 찻잔들이 놓여 있었어요. 기아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라고 할머님께서 한국어로 말씀하시자 서연 씨께서 제게 통역해 주셨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저는 한국이 어떻게 식량 불안정을 완전히 극복했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라고 답했어요. 정 할머님께서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르셨어요.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전쟁 후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고 할머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전쟁이 끝났을 때 저는 어린 소녀였고 기아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답니다. 할머님께서는 차를 한 모금 마시셨고 저도 따뜻한 쓴맛이 입안을 감도는 차를 함께 마셨어요. 가장 힘들었던 때는 보릿고개였어요. 라고 할머님께서 말씀하시더니 이 용어를 아시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은 겨울에 식량이 떨어지고 새 농작물이 준비되기 전에 기근 기간을 말해요. 어머니께서는 거의 물만 넣은 쌀죽을 끓이셔서 마치 쌀을 먹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지요. 할머님께서 마치 냄비를 저으시는 듯한 손짓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쌀을 먹는다는 생각을 해보렴. 그러면 배가 부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저는 호텔 조식 뷔페의 풍성함이 떠올라 목이 메었어요. 많은 날을 우리는 나무 껍질과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섞어 먹었어요. 그 껍질은 입안을 찢어 피가 나게 했지만 빈속의 고통보다는 나았어요. 할머님께서 평범하게 말씀하시는 어조가 그 말씀의 참담함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펜을 멈추고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님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1970년대에 우리 정부는 새마을 운동, 즉 새로운 마을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모든 것이 바뀌었답니다. 처음으로 할머님의 표정에 빛이 돌아왔어요. 단지 도로나 집을 짓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마음까지 바뀌었지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전에는 도움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었어요. 할머님께서 자세를 바로 잡으시며 자긍심이 느껴지도록 말씀하셨어요. 정부에서는 시멘트와 철근 같은 재료를 주었고 저희는 노동과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매주 주말마다 온 마을이 함께 일했답니다. 할머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이 농기구를 구입하고 도로를 포장하며 관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자원을 모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성들은 저축 모임과 문해 교육 수업을 조직하셨지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자선이 아니라 파트너십이었어요. 라고 할머님께서 탁자를 두드리며 강조하셨어요. 함께 일할 때 저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물론 어떤 마을은 다른 마을보다 유리한 점이 있었겠지요? 라고 제가 다른 나라에서 보았던 발전 격차를 떠올리며 물었어요. 정 할머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죠. 그래서 성공한 마을은 어려움을 겪는 마을과 짝을 이뤘어요. 단순히 자원을 나눈 것이 아니라 지식도 공유했어요. 그 결과 성공이 온 곳으로 퍼져나갔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랜 기간 기아를 연구하며 통계, 경제 이론, 정책 논문을 통해 문제를 바라봤지만 굶주림을 직접 겪으시고 이를 극복하신 분과 마주하니 상황이 달라 보였어요.
이제 기아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할머님의 삶 그 자체였어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설 때 할머님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피부는 종이처럼 얇았지만 손의 힘은 의외로 강렬했어요. 기억하세요. 기아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끝내야 한다고 결심할 때 끝나는 거예요. 밖에서는 오후 햇살이 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할머님께서 젊으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다음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라고 제가 서연 씨께 여쭤보자 서연 씨께서는 정할머님의 노력이 오늘날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보러 가실 거예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다음 목적지는 큰 커뮤니티 주방이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 휴식 중인 근로자들, 그리고 어쩌다 보니 다른 데 갈 곳이 없으신 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주는 이와 받는 이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한 젊은 여성이 세련된 옷차림으로 한 노인과 대화를 나누며 물잔을 채워드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국에서 보던 수프 키친과는 달리 그곳에는 수치심 대신 공동체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왜 자기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굳이 여기 오시는 건가요? 라고 제가 서연 씨께 물었어요. 누구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라고 서연 씨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모두 함께 식사할 때 그것은 자선이 아니라 공동체의 시각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던 중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다가와 따스한 미소로 저녁 같이 하실래요? 라고 조심스러운 영어로 물으셨어요. 이름표에는 민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만 왜 여기서 봉사하시는지 궁금해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민지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더니 저의 할머니께서 항상 배부른 후에도 배고픔이 어땠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기근의 시절을 겪으셨거든요. 저는 그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여기서 봉사하고 있어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며 오늘 들은 모든 이야기들을 곱씹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성장이나 농업기술로 기아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기아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할머니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은 문화를 만들어 왔어요. 제 연구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아 문제에 대해 제가 질문해온 방식이 전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기아는 단순히 생산, 유통,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기업, 존엄성, 그리고 공동체와 같은 더 깊은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손이 쑤실 정도로 글씨를 쓰며 오늘의 인상을 기록했어요. 정할머님의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어요. 기아는 사람들이 끝내야 한다고 결심할 때 끝난다.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깊은 진리였고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복잡한 이론적 틀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은 맑고 밝았어요. 호텔 창문으로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차량 사이를 누비는 배달 스쿠터, 단정한 교복을 입고 서둘러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직장인들. 한때 전쟁과 기아에 시달렸던 이곳이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임이 믿기지 않았어요. 오늘 저는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전에 한국국제협력단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출발 전 준비했던 연설문이 이제는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속으로 긴장감이 엄습했어요. 로비에서 평소처럼 쾌활한 모습의 서연 씨가 와 계셨어요. 마지막 날 준비되셨나요? 뭔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전체 연설문을 다시 써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내용이 부족하게 느껴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서연 씨께서는 미소로 어쩌면 그게 좋은 신호일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국제협력단 본사는 9호 수원국에서 9호 기부국으로라는 문구가 입구에 크게 새겨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내부 벽에는 한국 농업 전문가들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농부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다정한 눈빛을 가진 김 국장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해리스 교수님,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김 국장님께서는 우리를 안내하시며 한국의 국제 원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전시관을 둘러보게 해주셨어요. 정교한 지도에는 에티오피아의 농업 프로젝트, 미얀마의 관계 시스템, 탄자니아의 종자 개발 프로그램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김 국장님께서는 저희는 단순히 음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공유합니다. 저희 전문가들은 몇 년 동안 마을에 머무르며 한국의 농업 기술을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있지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에티오피아 농부들과 함께 가뭄에 강한 작물을 재배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며 현장에서 여러 번 들었던 격언이 떠올랐어요.
누군가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게 하겠지만 낚시를 가르치면 평생을 먹게 한다라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이 개념을 한층 발전시켰어요. 단순히 낚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환경에 맞는 어업산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는 진심 어린 궁금증을 담아 한국만의 접근 방식은 무엇이 다른 건가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김 국장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아마도 저희가 기아의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는 한때 수혜국이었으니까요. 외부에서 가져다주는 현지 문화나 환경에 맞지 않는 해결책을 경험해 보셨을 분들은 그 진짜 의미를 알기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대부분의 기부국들은 생생한 기억 속에 전국적인 기아를 겪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선의로 다가와도 진정한 수혜 경험이 없으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어요. 김 국장님께서는 낮은 목소리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기아는 단지 신체적 고통만이 아닙니다. 존엄성이 상실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자선이 아니라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일합니다. 차 안에서 저는 핸드폰에 필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기조 연설은 2시간 후였고 저는 그때까지 모든 내용을 완전히 재구성하고 있었어요. 뉴욕에서 정성껏 준비했던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공허하고 거만하게 느껴졌어요. 회의센터에 도착한 후 저는 작은 준비실에 틀어박혀 구겨진 종이들과 빈 커피컵들 사이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학문적 이론이나 통계 모델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정할머님의 말씀, 김 국장님의 통찰, 그리고 누구나 함께 식사한 커뮤니티 주방의 모습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드디어 무대에 오를 때쯤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수백 명의 학자, 정부 관계자, 그리고 전 세계의 구호 근로자들이 제 앞에 모여 있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준비해온 필기 노트를 옆에 두었어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라고 발표를 시작하며 한국처럼 힘든 역사를 가진 나라라면 과거의 그림자에 시달리는 모습을 계속 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번영을 넘어서 아무도 굶주림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깊은 문화적 헌신을 발견했어요. 저는 새마을운동, 커뮤니티 주방, 그리고 한국의 국제 원조 방식을 공유하며 의존 대신 존엄을, 그리고 집단 기억이 현재의 행동을 형성하는 힘을 이야기했어요. 제 말에 청중들은 집중해서 귀 기울였고, 이는 단순한 학문적 강의가 아니라 제 자신의 잘못된 선입견에 대한 고백이자 새롭게 깨달은 진실을 전달하는 순간이었어요. 연설이 끝난 후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많은 분들이 질문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다가왔어요. 그중 한 분, 이번 주 초에 만난 농업과학자 박지영 박사님께서 조용히 기다리다가 다가오셨어요. 청중이 모두 흩어진 후 박사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교수님, 오늘 연설 마음 깊이 공감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마음과는 정반대의 연설이었어요. 라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 후 호텔로 돌아와 아침 비행기를 위해 짐을 싸며 제 여행 중 만난 사람들의 책, 보고서, 작은 선물들로 가득 찬 짐 가방을 보면서도 가장 값진 것은 짐에 담을 수 없는 경험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희망을 느꼈어요. 한국이 기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다면 다른 나라들도 그들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길은 보편적인 공식이 아니라 존엄, 공동체, 그리고 아무도 굶주림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불굴의 신념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제 연구 인생에서 처음으로 단순히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변화시킨 진정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 해결책은 다른 나라들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내일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겠지만 반드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확신했어요. 이번 여행은 제 연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아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밀리 해리스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